1897년 이탈리아 나폴리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절대 녹지 않는 얼음 같은 심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웃을 때 이 소녀는 주머니 속에 차가운 쇠붙이를 만지작거리며 타인의 공포를 즐기는 법을 먼저 배웠죠. 1913년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뉴욕 항구에 발을 디딘 15살 소년의 눈빛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순박한 이민자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사냥터를 눈앞에 둔 굶주린 늑대, 아니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저승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훗날 보스들의 보스라 불리게 되지만 결국엔 동료들조차 침을 뱉고 싶어 했던 남자, 비토 제노베세의 전설은 그렇게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차가운 괴물이 어떻게 맨손으로 시작해 뉴욕의 지하세계를 통째로 집어삼켰는지, 그 지독하고도 매혹적인 연대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전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그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20세기 초반의 뉴욕, 그 중에서도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로어 맨해튼과 이스트 할렘은 그야말로 정글이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보다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더 위협적인 곳이었죠. 비토 제노베제는 이 혼란스러운 무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무대라고 말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 따위는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노동이란 멍청한 양들이나 하는 짓이었으니까요. 그는 대신 거리에 늑대들이 모인 무리, 즉 초기 형태의 조직에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그의 곁에는 운명적인 인연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현대 마피아의 아버지라 불리게 될 찰스 럭키 루치아노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루치아노가 명석한 두뇌로 판을 짜는 설계자였다면 비토는 그 판 위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청소부이자 집행관이었습니다. 루치아노가 비즈니스를 위해 피를 흘렸다면 비토는 피를 보는 것 그 자체에서 기묘한 쾌감을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신뢰가 아닌 서로의 이빨을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토의 명성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직의 선을 넘거나 상납금을 떼어먹으려 들면 비토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은 영원히 먼 여행을 떠나거나 허드슨강 바닥에서 수중 골프를 치는 신세가 되어 발견되곤 했습니다. 비토는 일을 처리할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어제까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비토의 잔혹성은 당시 뉴욕을 주름잡던 9세대 보스 조 더 보스 마세리아 눈에 띄게 됩니다. 마세리아는 전형적인 구식 코수염이었습니다. 고집세고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면 조직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 꽉 막힌 노인네였죠. 하지만 그는 비토와 루치아노 같은 젊은 피들의 흉폭함이 필요했습니다. 비토는 마세리아의 밑에서 충직한 사냥개 노릇을 했습니다. 마세리아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면 비토는 그날 밤 바로 그 대상에게 편도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비토가 1920년대 금주법 시대에 경쟁 조직의 창고를 습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물건만 챙겨 나오거나 위협만 하고 끝낼 상황에서도 비토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전부 침묵시켰습니다.
그에게 자비란 사치였고 목격자는 잠재적인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샌드위치를 베어물 정도로 심경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동료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지며 느꼈다고 합니다. 저놈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얼음물이 흐르는 게 분명해. 조직원들은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비토의 야망은 단순히 누군가의 밑에서 해결사 노릇이나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치아노와 함께 밤거리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빛들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저 늙은 꼰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뺏어야 해. 당시 뉴욕은 거대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조 마세리아와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인 살바토레 마란자노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카스텔 라마렛의 전쟁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토는 겉으로는 마세리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척했습니다. 마세리아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등에 키스하며 보스, 당신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토와 루치아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낡은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모시는 주군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요. 비토는 자신의 도구들을 손질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도구들은 녹슬지 않게 아주 잘 관리되어 있었고 언제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뜨거운 납탄을 뱉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는 루치아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찰리, 언제까지 저 뚱뚱한 돼지 비위를 맞춰줘야 하지? 내 손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어. 루치아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비토. 가장 화려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그때 네가 계산서를 내밀면 돼. 그 계산서는 단순히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값 값이었고 뉴욕 지하세계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거대한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 그는 이제 단순한 거리의 깡패에서 역사를 바꿀 킹메이커이자 도살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고 그 그림자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나폴리에서 온 소녀는 이제 뉴욕의 어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설적인 배신의 드라마가 코니 아일랜드의 한 식당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카드게임과 맛있는 파스타, 그리고 바닥을 적시는 붉은 와인. 아니, 붉은 피가 낭자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소름 끼치는 이중생활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보스를 영원한 잠에 들게 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비토 제노베제의 진짜 잔혹동화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1930년의 뉴욕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에서는 습기 냄새가 아니라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났습니다. 이른바 카스텔라 마레스의 전쟁. 구시대의 두 거물 조 마세리아와 살바토레 마란자노가 뉴욕이라는 거대한 케이크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현관문으로 걸어 들어올지 아니면 차가운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토 제노베제는
이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마세리아 조직의 충실한 간부였습니다. 마세리아가 오른쪽을 쳐라 하면 오른쪽을 쳤고, 누구네 가게를 엎어라 하면 그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세리아는 비토를 신임했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사냥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늙은 보스는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냥개는 먹이를 주지 않거나 주인이 약해지면 언제든 그 주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토와 그의 영혼의 파트너 럭키 루치아노에게 이 전쟁은 지루하고 소모적인 싸움일 뿐이었습니다. 늙은이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가지고 있어.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만나 시간을 태우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 즉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마세리아와 마란자노는 명예니 전통이니 하는 낡은 가치에 집착하며 서로의 부하들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늑대들이라 불리던 비토와 루치아노 일파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왕을 체스판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4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코니 아일랜드에 위치한 누오바 빌라 타마로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마세리아가 가장 즐겨 찾던 단골집이었죠. 그는 이곳의 해산물 요리와 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세리아는 자신의 낡은 방탄 리무진을 타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럭키 루치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식당 안은 평온했습니다. 셰프는 보스를 위해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고, 마세리아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냅킨을 목에 두르고 파스타를 흡입하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카드판이 벌어졌습니다. 포커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마세리아는 껄껄 웃으며 카드를 섞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이미 판은 조작되어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 앉은 루치아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식당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카드 넘어가는 소리와 마세리아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루치아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마세리아는 카드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빨리 와서 잃은 돈이나 갚으라고. 그것이 마세리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농담이었습니다. 루치아노가 화장실로 사라지자마자 식당 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봄바람과 함께 들어온 것은 4명의 그림자였습니다. 비토 제노베제, 벅시 시게, 엘버트 아나스타시아, 그리고 조 아도니스. 당시 뉴욕 바닥에서 가장 잔혹하고 빠르기로 소문난 청소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마세리아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마세리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충직한 부하의 얼굴이 아니라 검은 총구들이었습니다. 비토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즐기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스, 식사는 맛있었어? 비토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삼고였습니다. 4명의 사내는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탕, 타탕, 탕. 좁은 식당 안은 순식간에 화양 연기와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세리아는 피할 틈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의자 뒤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 식탁 위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얀 식탁보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세리아가 죽은 순간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에이스 카드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행운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그에게는 저승으로 가는 티켓이 된 셈입니다. 총성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루치아노가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옛 보스를 마치 길가에 널린 쓰레기 봉투를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비토는 천천히 마세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세리아의 목에 손을 대보고는 루치아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리 완료. 비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충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낡은 시대는 갔어, 찰리.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코니 아일랜드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뉴욕의 지하 세계는 방금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스텔라 마렛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승자는 살바토레 마란자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믿었고 이제 뉴욕의 모든 조직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란자노는 스스로를 모든 보스들의 보스, 카포 디 투티 카피라고 칭하며 황제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토 제노베제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세리아의 시신을 넘고 나오면서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왕관을 쓴 자는 목이 무거운 법이지. 마란자노, 그 왕관이 당신 목을 조르는 건 시간 문제야. 비토에게 의리란 이익이 될 때만 존재하는 단어였습니다. 어제의 보스를 보내버린 그 칼날은 이제 새로운 보스 마란자노의 등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피의 연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에피타이저가 끝났을 뿐 메인 요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마란자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황금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비토와 루치아노는 은밀한 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마란자노의 얼굴 위에 붉은 X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931년의 여름, 뉴욕의 밤은 살바토레 마란자노의 것이었습니다. 마세리아를 은퇴시키고 왕좌에 앉은 그는 스스로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는 브롱크스의 거대한 연회장에 모든 패밀리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갱스터들이 숨죽인 가운데 마란자노는 반상에 올라 라틴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만하게 선언했죠. 이제부터 내가 카포디 트티 카피, 즉 모든 보스들의 우두머리다. 그는 마치 로마 황제처럼 굴었습니다. 다른 보스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했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가장 믿었던 부하들의 칼에 찔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던 비토 제노베제와 럭키 루치아노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 늙은이가 왕놀이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해. 마란자노는 구시대의 유물이었고 비토와 루치아노는 효율성과 수익을 중시하는 신세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스 중의 보스라는 칭호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혼자 다 해먹는 독재가 아니라 주식회사처럼 돌아가는 거대한 범죄 기업이었습니다. 마란자노 역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 명단의 제일 위에는
럭키 루치아노와 비토 제노베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미치광이 청부업자 매드도그 콜을 고용해 이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선수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전에서 비토와 루치아노는 한술 위였습니다. 그들은 마란자노의 사무실 내부 깊숙한 곳에 이미 귀를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비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냥한다고? 사슴이 늑대를 잡겠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 1931년 9월 10일, 운명의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파크 에비뉴에 있는 마란자노의 호화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루치아노와 비토는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마란자노가 얼굴을 아는 이탈리아계 조직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유대인 파트너 마이어 렌스키가 빌려준 마란자노가 전혀 본 적 없는 낯선 얼굴들을 투입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명의 사내가 마란자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배지를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마란자노의 경호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국세청 직원이라니. 총을 뽑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마란자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쟁 조직의 습격인 줄 알았더니 구작 세금 문제군. 돈 몇 푼 쥐어주면 해결되겠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4명의 세무 공무원들은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했습니다. 그들의 품에서 나온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날카로운 단검과 권총이었습니다. 마란자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총성을 내어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칼날이 춤을 췄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한 총성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꿈꾸던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 바닥 카펫을 붉게 물들이며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토 제노베제는 그 시각 안전한 곳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업 완료. 수화기 너머의 짧은 보고에 비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 있던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란자노의 죽음과 함께 보스 중의 보스라는 칭호도 영원히 폐기되었습니다. 비토와 루치아노는 즉시 뉴욕의 유력한 패밀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없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일원이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마피아 위원회 더 커미션의 탄생이었습니다. 원탁에 들러앉은 보스들은 서로의 구역을 존중하고 분쟁이 생기면 총질 대신 투표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그 평화협정 뒤에는 언제든 배신자를 처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토의 무력이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 루치아노는 사실상의 의장이 되었고 비토 제노베제는 루치아노 패밀리의 언더보스, 부두자리에 올랐습니다. 2인자였지만 그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루치아노가 빛이 닿는 곳에서 정치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비토는 빛이 닿지 않는 하수구에서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누군가 딴 마음을 품으면 비토와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토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거나. 비토는 이 시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탈리아 복권 사업, 부두 노동조합 장악, 보호비 갈취 등 돈이 되는 곳엔 항상 비토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니치 빌리지에 호화 저택을 짓고 밤의 황태자처럼 살았습니다. 경찰, 판사, 그들은 비토의 월급 명부에 적힌 직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934년 비토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더 섀도우 보치아라는 비토의 동료이자 작은 도박판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토와 카드게임 사기극을 공모해 큰 돈을 벌었지만 수익 배분을 놓고 비토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감히 언더보스에게 대든 것입니다. 비토에게 인내심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친구 너무 시끄럽네. 조용한 곳으로 보내줘. 며칠 뒤 보치아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묻혔을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문제는 1936년 루치아노가 토마스 듀이라는 지독한 검사에게 걸려들어 강제매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의 방패막이었던 루치아노가 사라지자 검찰의 칼끝은 2인자인 비토를 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치아 살해 현장에 있었던 하위 조직원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감형을 조건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한 건 비토 제노베즈였습니다. 비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번엔 돈다발로 막을 수 있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듀이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피아를 사냥하고 있었으니까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비토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곳은 너무 뜨거워졌어. 잠시 열기를 식히러 고향으로 가야겠군. 1937년 비토 제노베제는 75만 달러, 현재 가치로 수천만 달러가 든 가방을 챙겨 이탈리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었지만 비토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가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지옥 같아야 할 독재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돈 많은 갱스터 비토에게는 천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뉴욕의 왕자를 잠시 비워두고 떠난 비토. 과연 그는 이탈리아에서 얌전히 숨어 지냈을까요? 천만에요. 늑대는 서식지를 바꿔도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거대한 악마 무솔리니와 손을 잡게 됩니다. 1937년 나폴리 항구에 내린 비토 제노베제의 행색은 쫓기는 도망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당시 돈으로 75만 달러, 지금 가치로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상금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 NEPD과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고 있을 때 그는 이탈리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와인을 음미하며 여유로운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비토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리실리아노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은 이민자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배운 가장 확실한 생존 법칙을 이곳에서도 적용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그 총을 쥔 자를 움직이는 건 돈이다. 당시 이탈리아는 일두체 베니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시칠리아 마피아들을 국가의 암적인 존재라며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비토 같은 거물급 갱스터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이었죠. 하지만 비토에게는 무솔리니의 이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무솔리니 역시 가격이 매겨진 인간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비토는 무솔리니의 사위이자 외무장관이었던 갈레아초 치아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파시스트 당사를 짓는 데 쓰라며 25만 달러라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뇌물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마피아를 사냥하던 독재 정권은 비토를 조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는 비토에게 코멘다토레 기사단장이라는 명예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뉴욕의 살인 청부업자가 이탈리아에서는 국가 유공자가 되어버린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비토는 이 지위를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는 고향 마을에 발전소를 지어주고 기부금을 뿌리며 성인군자 행세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돈 비토네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비토는 여전히 비토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전쟁을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로 삼았습니다. 폭격으로 물자가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굶주렸지만 비토의 창고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암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밀가루, 설탕, 올리브오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비토의 손을 거쳐야만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는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과 결탁해 군수물자를 빼돌려 비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설 때 비토는 호화 저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위에서 춤을 추는 기생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1943년 전제가 역전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고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줄을 잘못 섰다며 공포에 떨었겠지만 생존의 귀재 비토 제노베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꿨습니다. 미군이 나폴리에 입성하자 비토는 파시스트 배지를 떼어내고 성조기를 흔들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군정 사령관 찰스 폴레티 대령에게 접근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파시스트 놈들에게 억압받던 자유투사입니다. 제가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 통역과 안내를 돕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미군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혼란스러운 정령지 통치를 위해 비토 같은 현지 실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비토는 순식간에 미군정의 공식 통역관이자 자문역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토의 대담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미군 장교의 제복을 입고 미군 트럭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암시장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미군 기지에서 트럭제로 군수품을 훔쳐다가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미군이 배급해야 할 식량이 비토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군 헌병대가 압수한 마피아의 물건을 다시 훔쳐내 파는 기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낮에는 미군을 돕는 척하고 밤에는 미군의 등골을 빼먹는 이중생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노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비토의 화려한 사기극에 제동을 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 오렌지 C. 디키 하사였습니다. 이름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는 타협을 모르는 꽉 막힌 수사관이었습니다. 디키 하사는 나폴리 암시장을 조사하던 중 모든 길목이 돈 비토네라는 인물로 통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추적한 끝에 그가 바로 FBI 수배 명단에 있는 뉴욕의 검을 비토 제노베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디키 하사가 비토를 체포하러 갔을 때 비토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실수하는 거야. 나는 폴레티 대령의 친구라고. 자네 월급이 얼마나 되나? 내가 자네 가족들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비토는 가방 가득한 달러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디키 하사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때나 쓰시지. 1944년 끈질긴 디키 하사의 노력 끝에 비토는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토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면 미군정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협박했고 실제로 부패한 미군 장교들이
키키아사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냥 눈 감아줘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디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비토 제노베제는 화물 취급을 받으며 수송선에 실려 뉴욕으로 송환됩니다. 8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갈 때는 1등석 손님이었지만 올 때는 수갑찬 죄수 신세였죠. 하지만 배에서 내리는 비토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왕자가 비어 있었으니 먼지가 좀 쌓였겠군. 그가 믿는 구석은 단 하나였습니다. 1934년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 피터 라템파였습니다. 비토는 생각했습니다. 증인만 사라지면 재판은 열리지 않아. 비토가 이탈리아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뉴욕의 감옥에 갇혀 비토가 잡혀오기만을 기다리던 증인 피터 라템파. 과연 그는 무사히 법정에 서서 비토의 죄를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토의 긴 그림자가 감옥의 두꺼운 벽조차 뚫고 들어갔을까? 1945년 1월 브루클린의 레이먼드 스트리트 구치소.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죄수들의 뼛속까지 파고들던 밤이었습니다. 그곳 독방에는 피터 라템파라는 사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스들의 보스를 꿈꾸던 남자, 비토 제노베제의 목에 올가미를 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VIP 증인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위해 24시간 특별 경호를 붙였습니다. 비토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라템파는 공포에 질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지옥 말고는 없다는 것을. 법의 감시망 한가운데서 벌어진 기가 막힌 입막음, 그리고 돌아온 탕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품은 시커먼 질투의 불꽃이 어떻게 타올랐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라템파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긴장팟인지 아니면 감옥밥이 체했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죠. 그는 교도관에게 진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제발 뭐라도 좀 주시오. 배가 끊어질 것 같소. 교도관은 의무실에서 받아온 알약 몇 개를 건넸습니다. 라템파는 의심 없이, 아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 알약들을 털어넣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승에서 마신 마지막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지만 라템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흔들어 깨웠을 때 그의 몸은 이미 식어 빠진 피자도우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위장에서는 치사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찰통 같은 경비를 뚫고 감옥 안으로 독이 든 약이 배달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토 제노베제가 보낸 침묵의 선물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비토의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이 허무하게 졸업해버리자 검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라템파의 증언 없이는 1934년의 살인사건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정의의 여신은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 막힌 꼴이 되었습니다. 1946년 비토 제노베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형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공포가 승리했다는 것을. 자유의 몸이 된 비토는 화려한 복귀를 꿈꿨습니다. 내가 없던 동안 조직이 좀 느슨해졌겠지? 다시 기강을 잡아야겠어. 그는 자신이 돌아오면 당연히 조직원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그를 보스로 추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뉴욕의 풍경은 8년 전 떠날 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절대적인 보스였던 럭키 루치아노는 감옥에 갔다가 이탈리아로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프랭크 코스텔로였습니다. 코스텔로는 비토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비토가 피 묻은 칼을 쥐고 설치는 행동대장 스타일이라면 코스텔로는 고급 양복을 입고 정치인, 판사들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업가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스텔로를 암흑가의 총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폭력보다는 협상과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총을 쏘면 경찰이 오지만 돈을 쓰면 경찰이 간다. 이것이 코스텔로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직은 도박장과 슬롯머신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돈을 버는 코스텔로의 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토가 돌아왔을 때 그의 자리는 더 이상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텔로는 비토를 자신의 아래, 즉 카프 중간 보스 자리에 앉혔습니다. 조직의 위계상 그것은 명백한 강등이었습니다. 비토에게 특정 구역, 그리니치 빌리지를 맡기고 관리하게 했지만 전체를 통솔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비토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루치아노와 함께 이 바닥을 만든 게 나야. 그런데 고작 심부름꾼 취급을 해? 비토는 겉으로는 코스텔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스,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질투였습니다. 코스텔로는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자신의 호화 별장에서 상류층 인사들과 파티를 즐겼고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세련된 갱스터였습니다. 투박하고 잔인하며 배운 것 없는 비토에게 코스텔로의 그런 모습은 구역질나는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저놈은 깡패가 아니라 연예인 흉내를 내고 있어. 우리 같은 놈들은 흙탕물에서 굴러야 하는데 혼자 깨끗한 척 향수를 뿌리고 다니다니. 비토는 코스텔로가 조직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피아의 본질은 공포인데 코스텔로는 너무 비즈니스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었죠. 비토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 소외당하거나 코스텔로의 방식에 불만을 가진 거친 녀석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술자리에서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형제들, 요즘 우리가 너무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나? 보스가 정치인들 비위나 맞추는 동안 우리 구역의 힘은 약해지고 있어. 진정한 힘은 악수하는 손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야. 비토의 선동은 먹혀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행동대원들은 코스텔로보다 비토의 거친 카리스마를 더 따랐습니다. 비토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토미 라이언 에볼리와 훗날 잠옷 입은 보스로 유명해질 빈센트 더친 지건테 같은 위험한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코스텔로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토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인맥과 평화적인 해결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비토는 짖는 개일 뿐이야. 내가 주는 먹이가 있는 한
그는 나를 물지 못해. 코스텔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비토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토는 더 이상 카포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비토는 자신의 최측근들을 모아놓고 짧고 굵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병들었으면 잘라내야지. 새로운 머리가 필요해. 그 말은 곧 전쟁 선포였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총리와 피를 갈망하는 늑대의 대결. 공존할 수 없는 두 리더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비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코스텔로의 팔다리를 잘라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코스텔로가 앉아있는 그 높은 의자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비토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 빈센트 지건테를 불렀습니다. 빈센트, 오늘 밤 산책을 좀 다녀와야겠다. 아주 중요한 인사에게 내 안부를 전해줘. 아주 화끈한 안부를 말이야. 1957년의 봄, 뉴욕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적어도 밤의 국무총리 프랭크 코스텔로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는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 더 마제스틱 펜트하우스에 살며 낮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골프를 치고 밤에는 최고급 클럽 코파카바나에서 정치인들과 위스키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돈은 굴러들어왔고 경찰은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시각 그리니치 빌리지의 어두운 아지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시가 연기와 땀냄새 그리고 억눌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놈이 춤이나 추러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이제 그 왕관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비토가 선택한 집행관은 빈센트 지건테였습니다. 그는 전직 라이트 헤비급 복서 출신으로 생각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단순하고 무식한 거구였습니다. 훗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 미친 척 연기하며 거리를 배회하게 될 이 기괴한 사내는 당시 비토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간 흉기였습니다. 비토는 지건테의 두꺼운 손에 묵직한 38 구경 리볼버를 쥐어주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프랭크에게 은퇴할 시간이라고 전해줘. 아주 확실하게. 1957년 5월 2일 밤, 프랭크 코스텔로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고 칵테일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밤 6시 55분, 그가 탄 택시가 마제스틱 아파트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코스텔로는 팁을 넉넉히 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중절모를 쓰고 값비싼 코트를 걸친 그는 도어맨의 인사를 받으며 대리석이 깔린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따뜻한 침대에 누울 생각뿐이었겠죠. 하지만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빈센트 지건테였습니다. 그는 거구의 몸을 검은 코트 속에 숨긴 채 코스텔로의 뒤를 밟았습니다. 코스텔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멈춰선 순간
지건태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통의 암살자라면 뒤에서 조용히 머리를 날려버렸겠지만 지건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토가 원한 것이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죽는 순간 자신을 알아보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건태는 코스텔로의 등 뒤에서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프랭크, 이건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프랭크. 그 목소리는 텅 빈 로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코스텔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건태의 손끝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탕! 단 한 발의 총성이 마제스틱 아파트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코스텔로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지건태는 코스텔로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판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 세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업 끝! 그는 비토에게 그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비토가 아닌 코스텔로의 편이었습니다. 기적, 아니 악마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건태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코스텔로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총알의 궤적이 미세하게 틀어진 것입니다. 총알은 코스텔로의 머리를 관통하는 대신 오른쪽 귀 뒷부분에 두피를 찍고 목 뒤쪽으로 파고들어 가죽 옷깃에 박혀버렸습니다. 피는 많이 흘렸지만 뇌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코스텔로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깨어났습니다. 의사조차 이건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코스텔로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총알은 경고장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비토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다음번엔 빗나가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뉴욕 최고의 거물이 총에 맞았으니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형사들은 코스텔로를 추궁했습니다. 프랭크, 누가 썼어? 덩치 큰 놈이었다며. 짐작 가는 놈 없어? 하지만 코스텔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마피아의 철칙,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토의 지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건태의 얼굴도 봤지만 경찰에게는 아무것도 못 봤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꽝 했을 뿐이요. 라고만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힘을 빌려 복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패밀리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퇴원 후 코스텔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 늙고 지친 얼굴. 그는 이제 전쟁을 치를 기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비토의 광기와 집착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과 목숨을 맞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코스텔로는 비토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네가 이겼다, 비토. 나는 물러나겠다. 내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나는 조용히 정원이나 가꾸며 살겠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는 마침내 웃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꿈꿔왔던 순간, 루치아노의 그림자 밑에서 그리고 코스텔로의 밑에서 이를 갈며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코스텔로는 약속대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토는 약속을 지켜 코스텔로가 1973년 자연사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패자의 굴복을 즐긴 것이겠죠. 이제 뉴욕 지하세계의 왕좌에는 비토 제노베제가 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조직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루치아노 패밀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제노베제 패밀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뉴욕 5대 패밀리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의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토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조직 내의 모든 카포들을 소집해 충성 맹세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오만했고 그의 목소리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룰이다. 딴 생각 품는 놈은 마제스틱 로비 꼴이 날 줄 알아라. 하지만 비토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적들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텔로를 따르던 온건파들은 숨을 죽인 채 비토를 증오했고 다른 패밀리의 보스들, 특히 카를로 감비노에는 비토의 공격적인 확장과 잔인함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독수리는 날개가 꺾이기 쉬운 법입니다. 비토는 자신의 대관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뉴욕의 왕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미국, 아니 전 세계 마피아의 황제로 추대받고 싶어하는 허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허영심은 마피아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가장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뉴욕 북부의 시골 마을 아팔라친에서의 회합이었습니다. 1957년 11월 14일 뉴욕주 북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팔라친의 숲속. 그곳에서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볼 수 없을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그리고 지독하게 우스꽝스러운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실크 양복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100여 명의 중년 남성들이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수천 달러짜리 구두는 진흙탕에 빠져 벗겨졌고 잘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땀과 나뭇잎 범벅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밤의 제왕들이 지금은 시골 보안관을 피해 토끼처럼 숲속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코미디의 감독이자 주연, 그리고 가장 큰 패배자는 바로 비토 제노베즈였습니다. 만약 천하를 호령하던 거물들이 하루아침에 흑크성이가 되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그날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기막힌 몰락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프랭크 코스텔로를 권좌에서 몰아낸 비토 제노베즈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뉴욕을 넘어 미국 전역의 범죄 조직을 아우르는 진정한 보스 중의 보스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어 몸이 달았습니다. 그는 자신 잘해야 죽이식을 원했습니다. 모든 패밀리의 수장들이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로마 황제의 대관식 같은 웅장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비토는 펜실베이니아 북동부의 보스이자 자신의 오랜 친구인 조셉 바바라에게 연락했습니다. 바바라는 아팔라친의 산 중턱에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셉, 자네 집 마당이 꽤 넓지? 친구들을 좀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나 해야겠어. 아주 큰 파티가 될 거야. 소집령은 은밀하지만 신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뉴욕의 5대 패밀리는 물론 시카고, 버팔로, 플로리다, 심지어 쿠바와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조직의 수장들까지 총 100명이 넘는 거물들이 아팔라친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캐딜락, 링컨 컨티넨탈 같은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이것이 비토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인구 300명 남짓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수십 대가 들이닥치는 광경은 눈에 띄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인상차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 화려한 정장,
선글라스, 그리고 불룩 튀어나온 허리춤. 누가 봐도 평범한 사업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상한 행렬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가 크로스웰이라는 이름의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는 데는 탁월한 직감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조셉 바바라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켜보며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주들의 이름은 FBI 수배 전단이나 신문 사회면에서나 보던 악명 높은 이름들과 일치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 까를로 감비노, 조셉 보난노. 세상에, 갱스터들이 동창회라도 하는 건가? 크로스웰은 즉시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FBI 같은 거대 조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마을의 경찰들과 국세청 직원들을 긁어모아 바바라의 저택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가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토는 상석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부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원회의 새로운 규칙을 설명하고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시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 밖에서 망을 보던 조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짭새들이 떴습니다.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순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경찰서장에게 전화 한 통 걸어 해결했겠지만 이곳은 그들의 나와바리가 아닌 낯선 시골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시골 보안관들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의 마피아 보스들이었지만 떼거지로 모여있다가 일망타진당할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는 그저 겁먹은 쥐새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정문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도로가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단 하나, 저택 뒤편의 울창한 숲뿐이었습니다. 숲으로 튀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역사상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육상 선수들의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진 음식과 수에 절어 배가 나온 50대, 60대 노신사들이 넥타이를 휘날리며 진흙탕을 구르는 모습을. 그들은 도망치면서 주머니에 있던 현금 뭉치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장부도 찢어버렸고 품속에 있던 도구들도 덤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숲속은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달러 지폐들이 흩날렸습니다. 비토 제노베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스 중의 보스라는 채통도 잊은 채 숲속을 헤매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의 얼굴을 핥히었고 진흙이 그의 입안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경찰들은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숲의 출구마다 경찰들이 공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꼼짝 마! 그날 숲속에서 검거된 조직원의 수만 60명이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들의 차와 신분증은 고스란히 경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비토 제노베제는 다행히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시치미를 댔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가 아파서 문병을 왔을 뿐이요. 우연히 다른 사람들도 문병을 온 거고 산책을 하던 중에 당신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놀라서 뛴 것뿐이란 말이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팔라친 회합의 후폭풍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은 숲속에서 연행되는 갱스터들의 굴욕적인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마피아 같은 거대 범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왔던 FBI 국장 제이 에드거 후버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피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FBI는 즉시 탑 후드럼 프로그램을 가동해 마피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에게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보다 더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스들의 보스가 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엔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멍청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패밀리의 보스들, 특히 명석하고 차분한 성격의 카를로 감비노를 이 사태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흑투성이가 된 자신의 구두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비토는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너무 위험해. 저런 미치광이에게 핸들을 맡겨뒀다가는 우리 모두 벼랑 끝으로 떨어질 거야. 멀리 이탈리아에 있던 럭키 루치아노와 마이어 렌스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혀를 찼습니다. 피터, 이 멍청한 자식. 욕심이 과하면 체한다고 했거늘. 이제 그를 정리할 때가 되었어. 아팔라친의 재앙은 비토 제노베제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비토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귀에서는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왜 우리를 그 꼴로 만들어? 그리고 이 틈을 타 마피아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비토가 가장 좋아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하얀 가루를 이용한 덫이었습니다. 비토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옛 동료들과 경쟁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비토를 감옥이라는 관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토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며 아팔라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과격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늑대의 목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토 제노베제는 공식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약장사를 금지했습니다. 가루에 손대면 징역이 길어진다는 것이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개인적으로 약을 파는 것은 금지했지만 자신은 뒤로 막대한 양의 물건을 유통하며 배를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돈 냄새를 맡는 비토의 코는 마비되지 않았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촉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루치아노와 갬비노 그리고 유대인 회계사 마이어 렌스키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하급 딜러인 넬슨 칸텔롭스라는 자를 매수했습니다. 칸텔롭스는 비토와 직접 거래한 적도 없는 피라미 같은 존재였지만 거물들이 써준 각본대로 연기하기에는 충분한 배우였습니다. 1958년 7월 7일 연방 수사관들이 비토의 저택을 들이닥쳤습니다. 혐의는 대규모 마약 밀매 공모. 비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 더러운 가루를 만지는 걸 본 놈이 있냐고? 그는 자신이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칸텔롭스는 증언대에서 비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가 이 거대한 눈장사의 정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이든 조작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미 아팔라친 사건으로 비토를 공공의 적 1호로 낙인 찍은 상태였으니까요. 1959년 4월 판사봉이 내려쳐졌습니다. 피고 비토 제노베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당시 비토의 나이 62세. 15년형은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비토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카를로 감비노가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를 이따위 함정에 빠뜨려? 비토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권력도 끝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비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감옥을 자신의 새로운 왕국, 아니 안전 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보스였습니다. 교도관들조차 그의 눈치를 받고 다른 죄수들은 그가 지나가면 홍해처럼 길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철창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의심 많은 권력자에게 좁은 감옥은 의심을 확신으로, 불안을 광기로 바꾸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비토는 갇혀있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파넘겼지? 네, 자리를 노리는 놈이 누구야? 그의 편집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그의 오랜 신복이자 카포였던 앤서니 토니 벤더 스트롤러였습니다. 토니 벤더는 비토가 코스텔로를 칠 때 가장 앞장섰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토는 그가 갬비노와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토니가 자신의 구역을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비토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토는 면회온 부하에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토니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더군. 푹 쉬게 해줘. 아주 깊은 곳에서. 1962년 4월 8일, 토니 벤더는 집을 나선 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허드슨강 바닥에 시멘트 신발을 신고 서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폐차장의 압축기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보스의 의심을 산 대가는 실종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토니 벤더가 사라지자 조직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보스가 미쳤다. 자기 팔다리를 직접 자르고 있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공포에 질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토와 같은 감옥, 같은 감방을 쓰고 있던 조 발라치였습니다. 조 발라치는 비토의 운전사이자 경호원 출신으로 조직에 평생을 바친 충성스러운 병사였습니다. 그는 비토와 함께 마약 혐의로 엮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토도 발라치를 아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함께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비토의 광기가 심해지면서 그 화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발라치에게 향했습니다. 비토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써졌습니다. 저 녀석, 검찰이랑 거래한 거 아니야? 형량을 줄이려고 나를 불면 어쩌지?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토는 감옥 안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발라치를 따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발라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발라치가 앉으면 모두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감옥 복도에서 비토가 발라치에게 다가갔습니다. 비토의 눈은 탁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토는 발라치를 껴안고 그의 양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쩍, 쩍. 이탈리아 마피아 전통에서 이것은 죽음의 키스, 늘 의미합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배신자의 최후를 준비해라 라는 보스의 직접적인 메시지였죠. 발라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의 모든 그림자가 암살자처럼 보였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는 것도 운동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비토가 매수한 자객이 언제 칫솔을 갈아 만든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극도의 공포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1962년 6월 22일, 발라치는 운동장에서 쇠파이프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조 백이라는 동료 죄수가 보였습니다. 발라치는 그가 비토가 보낸 암살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발라치는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는 그 죄수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죽은 사람은 암살자가 아니라 그저 발라치와 비슷하게 생긴 아무 상관없는 종도둑 존 소프였습니다. 발라치의 착각이 빚어낸 끔찍한 살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라치는 사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그때 연방 수사관들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조, 어차피 정기의자에 앉을 목숨이야. 하지만 우리랑 손을 잡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비토가 너에게 키스를 했다며 그가 널 죽이려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 발라치는 갈등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침묵의 규율, 오메르타. 이것을 깨면 자신은 배신자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한 보스, 의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린 비토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순 없지. 비토가 먼저 시작한 거야. 결국 조 발라치는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피아라는 거대한 비밀 조직의 족보, 의식, 구조, 그리고 코사노스트라라는 그들의 진짜 이름까지 모조리 세상에 까발리기로 한 것입니다. 비토 제노베자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발라치놈, 겁에 질려 실수했군. 이제 정기의자가 그를 처리해주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쥐어짜던 그 겁쟁이 생쥐가 이제 거대한 독사가 되어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조 발라치의 청문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조직의 입단 의식부터 계급체계, 그리고 누가 누구를 여행 보냈는지 낱낱이 풀어댔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흘리고 성인의 그림을 태우며 맹세합니다.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발라치의 증언은 마피아를 단순한 동네 건달들의 모인 정도로 치부하던 대중들의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처럼 조직되고 기업처럼 운영되는 거대한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던 비토 제노베즈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집증과 의심이 충직했던 부하를 적으로 만들었고 그 적이 이제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발라치에게 보낸 죽음의 키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토는 자신이 보스 중의 보스라고 자부했지만 역사책에는 오메르타를 깨게 만든 원흉으로 기록될 운명이었습니다. 발라치의 배신 이후 비토의 감옥 생활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감옥 안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FBI의 감시망이 조직을 옥죄어 왔고 안에서는 다른 죄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영감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까지 힘들게 됐어. 비토는 캔자스주 레븐워스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교도소 식당의 특정 테이블을 자신의 전용석으로 지정했고 다른 죄수들이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비토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으로 쪽지를 보내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는 충실히 이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는 애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감옥 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비토가 갇혀 있는 동안 그의 라이벌이자 냉철한 전략가인 카를로 감비노가 뉴욕의 밤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비노는 비토처럼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비토가 망쳐놓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었습니다. 비토가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동안 감비노는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비토의 몰락을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비토의 몸도 늙고 병들어갔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때 번뜩이던 늑대의 눈빛은 흐릿해졌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낮은 목소리는 기침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연방 교도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맹수들의 요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1969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연인들이 초콜릿과 장미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날, 보스들의 보스 비토 제노베제는 차가운 병상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부하들도, 충성을 맹세했던 간부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심한 표정의 교도관들과 윙윙거리는 의료기계 소리만이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71세. 뉴욕의 지하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수많은 사람을 먼 곳으로 보냈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고 허무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의 거리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한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공포로 산 자는 결국 고독으로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토 제노베제가 남긴 유산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조직 제노베제 패밀리는 그의 사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비토의 편집증적인 보안의식과 철저한 점조직 운영 방식은 후대 보스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비토의 신복이었던 빈센트, 더친, 지건테, 마제스틱에서 코스텔로를 썼던 그 남자를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비토처럼 화려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신병자 행세를 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제노베제 패밀리는 FBI가 가장 수사하기 힘든 조직, 조직원들의 입이 가장 무거운 조직, 그리하여 마피아 세계의 아이비리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토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가 세운 왕국은 그의 시체 위에서 더욱 견고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비토 제노베제, 나폴리의 가난한 소년에서 뉴욕의 지배자로, 그리고 결국엔 쓸쓸한 죄수로 생을 마감한 남자. 그의 인생은 끝없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한편의 잔혹극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배신하고 스승을 밟고 올라섰으며 결국 자신조차 믿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름과 날짜만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돌 아래 잠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피로 얻은 권력은 피로 씻겨 내려간다. 그리고 정상의 선자는 반드시 혼자가 된다. 이제 비토 제노베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잔절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밤은 길고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토 제노베제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싹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번에 다뤘으면 하는 전설적인 악당의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알카포네? 파블로 에스코바르? 아니면 한국의 전설적인 주먹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